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문 통신공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신공학은요, 문제 출제 범위는 전반적으로 우리 공통에서 일단 나오던 공통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공통에서 많이 나오고, 무선공학 문제도 한두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이론 문제도 한 서너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통신공학 문제도 한 서너 문제 나왔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공통에서 원래 예전에 나오던 것처럼 공통에서 한 15문제 이상은 일단 나와준 것 같고요. 일단 범위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통신공학이라는 이 과목은 범위가 너무 넓어요. 너무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나온 문제가 쉬운데도 우리는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힘든 건데 사실 기출 문제를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서는 그냥 깔끔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와가지고 힘들지 않게 문제를 내준 것 같은데 학생들은 이제 받아주는 쪽에서 이걸 좀 못 받아준 그런 형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쭉 풀어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주기 FT에서 주기 T하고 직류 성분의 크기. 그러니까 주기는요, 여기에 딱 보니까 0에서 5잖아요. 그죠? T는 5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직류 성분 크기. 이게 V 에버리지 또는 VDC예요. 이런 단일 구형파 함수에서 평균값은요, 그냥 듀티 B에다가 VM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듀티는 지금 이제 주기가 5고요. 펄스가 하이를 차지하는 시간은요, 6분의 1하고 마이너스 6분의 1 사이니까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이게 주기에 대해서 펄스가 하이를 차지하는 비율. 이게 듀티고요.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고요? 제곱값이 12. 하니까 얘는 15분의 12. 0.8이죠. 그죠? 그래서 1번은 0.8이고 주기는 5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시스템은 뭐냐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싱글 사이드 밴드 이야기하면서 했던 그 이상법입니다. 이상법. 여기에 코사인 오메가 MT, 코사인 오메가 CT가 곱해지. 그럼 여기는 1번이라고 하면 1번은 코사인 오메가 CT 하고요, 코사인 오메가 MT가 곱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번이면 얘는 코사인을 90도 딜레이 시키면 사인 오메가 CT,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MT가 90도 역시 딜레이가 되면 사인 오메가 MT. 그래서 여기는 2번은 나오는 게요, 사인 오메가 CT, 사인 오메가 MT. 역시 맨날 하던 2분의 1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꼴이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예요. 그럼 여기서 이걸 더해서 출력 YT를 낼 때 이 3번은요, 그냥 더하면, 그냥 둘 다 플러스가 되면 얘 사라지고 얘가 남아요. 그래서 얘가 남으니까 1번 더하기 2번을 하면요, 이걸 하면 이게 요것만 남으니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즉 코사인 오메가 CT 마이너스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MT. 그래서 하측파가 나와요. 근데 1번 빼기 2번을 하면요, 여기에 이걸 빼면 다시 더하기가 되고,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요게 남으니까 코사인 오메가 C 더하기 오메가 MT. 그래서 이건 상측파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싱글 사이드 밴드 만들 때 이상법, 웨버법, 필터법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상법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보자마자 싱글 사이드 밴드의 이상법이구나 라는 걸 알면 그냥 답을 바로 낼 수 있는 거죠. 답은 싱글 사이드 밴드 변조 시스템입니다. 이건 3번은요, 다음 중에서 퓨리의 급수를 이용해서 주파수 영역의 신호를 구할 수 있는 시간 영역의 신호가 아닌 것. 우리가 퓨리의 급수를
지정을 하려면 주기 함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건 주기가 되고요. 얘요. 이거 곱해지면 주기 함수가 되고 얘도 주기 함수가 되는데 이런 건 주기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불의의 급수식으로 나타나지 못하더라. 뭐 이거 역시 이쪽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다 맞출 수 있는 내용이죠. 그죠? 다음 중에서 FM 변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주파수 변조는 메시지 신호의 크기에 따라서 반송파의 주파수 값이 바뀌는 거게 주파수 변조죠. 그죠? FM 신호는 입력 전압에 따라서 발진기의 주파수가 변하는 까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입력 전압에 따라서 발진기의 주파수가 변하는 까지는 맞는데 이게 위상 검출기가 아니라 VCO죠. 이게 입력 전압이 바뀌면 출력에 나오는 주파수가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VCO를 이용해서 발생시키죠. 볼티지 컨트롤 오실레이트. 그죠? 슈퍼 헤드라인 FM 수신기는 FM 수신 신호의 순시 주파수를 진폭 변화로. 그래서 주파수 변별기가 하는 역할이 주파수 변화된 신호를 진폭 변화된 신호로 바꾸고 그걸 불확성 검파를 해서 수신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FM 신호의 위상은 메시지 신호의 시간에 대한 적분값이에요. 그래서 이건 FM 신호의 위상은이라고 하니까 이건 2번 수식을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신호를 뭐예요? MT를 한번 적분해서 PM 변조하니까 이게 거의 FMT는요. 결론은 PM 변조를 해서 나온 게 FM이니까 거의 FMT는 VCM의 코사인 오메가 CT 플러스 인테그랄 MT의 DT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미래상수회의. 그러면 FM 변조의 위상은이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위상은 신호파를 적분한 것에 비례한다. 뭐 이렇게 된 것 4번 수식 맞고요. 그래서 4번 수식 맞고 3번은 이건 수업 시간에 자주 이야기했던 겁니다. FM 검파의 불확성 검파. 거기 주파수 변별기의 개념이 주파수 변화된 이 변별기가요. 변별기가 들어오는 것은 주파수 변화되는 거예요. 나오는 것은 이 내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주파수 변화를 진폭 변화로 만들고 그 진폭 변화로 만든 걸 검파를 한다라고 하고 그 검파에 불확성 검파를 이용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2번도 뭐 우리가 PLL 같은 거 보면 이상 검출기도 있고 하니까 눈에 잘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입력 전압의 변화에 따라서 출력의 주파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들어오는 건 전압이 바뀔 때 나오는 건 주파수가 바뀌는 것은 VCO죠. 그래서 볼티지 컨트롤 오실레이트다. 그래서 이걸 눈에 딱 VCO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린 사람들은 이건 답을 낼 수 있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다 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문제가 되는 거죠. 메시지 신호 MT를 반송 파일 신호 CT가 요거로 양측파대 더블 사이드 밴드 변조할 때 이 신호의 스펙트럼 XF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MF 변조된 파를 XF라고 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MT가 들어갔어요. 코사인 2파이 곱하기 1000t. 여기 나오는 게 지금 이제 XT라는 거예요. 그래서 XT는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곱하기 1000t. 자, 이건 시간 영역에서의 곱이에요. 그럼 주파수 영역에서 fx는요, MF 컨볼루션에 우리 코사인 2파이 FCT를 퓨리에 변환하면요 2분의 1의 델타의 F-FC 플러스 델타의 F 플러스 FC죠. 그래서 이걸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의 델타의 F-FC F-1000 플러스 델타의 F 플러스 1000 이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XT하고
델타 t의 곱은 이건 x0 델타 t라고 했고, xt 하고 델타 t의 컨볼루션은 이건 xt. 그러면 xt하고 델타의 t-t0의 컨볼루션은 그러니까 x의 t-t0 이런 걸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mf하고 얘하고 컨볼루션은 이 컨볼루션이 이게 나온단 말은 이 컨볼루션은요 2분의 1의 m의 f-1000.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의 컨볼루션이니까 플러스 m의 f 플러스 1000 이라고 하는, 이 정도는 무조건 할 수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이 정도의 연산은 할 수 있어야 되고, 요즘 국어에서도 많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쪽입니다. 아날로그 신호 ST가 500부터 2500까지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신호 성분이 500에서 2500 걸 가지고 있다면 이 신호를 표본화할 때는 신호의 최고 주파수죠, 그죠? 대역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최고 주파수니까 FM이 2500. 그러면 샘플링 주파수는 나이키스트율을 만족하면 5000, 그죠? 그래서 표본화한 후 다시 아날로그 신호를 복원해내기 위해서 최대 얼마 미만의 간격으로 표본하는가. 그래서 나이키스트 간격을 물어본 거예요. 5000. 그럼 샘플링 주파수가 5000Hz니까 그럼 죽인 TS는요 5000분의 1, 0.2ms. 0.2ms보다 작으면 됩니다. 크면 안 되는 거고. 샘플링 주파수는 5000보다 크면 되고 작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미만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자, 다음 성상도를 기본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 정보에서 1초에 100만 개의 심볼을 보낸다. 그래서 RS, 심볼 전송률이 1메가 심볼 퍼 세컨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RB가 얼마냐? 가 되니까 이건 RS 곱하기 N이죠. 하나의 심볼당 비트 수. 근데 N은 로그 2의 M, M은 2의 N.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이거 심볼 개수를 보세요. 심볼의 개수는 이건데 한 심볼이 가지는 상태수를 보니까 이거 4개, 6개, 6개. 이것도 664죠. 46, 24에다가 8 하니까 32. 총 M이 32. 2의 5성이죠. 2의 5성이니까 이게 5다. 이건 1메가다. 그럼 이건 5메가 bps. 전송 가능한 비트율은 이거다. 이건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그냥 알아서 봐두시고. 그래서 이게 QAM으로서 32진이다 라는 것 정도는 체크하면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송신 측에서는 채널 부호하기 전에 우리 디지털 통신 시스템 맨날 했습니다. 음성이 있으면 음성은 아날로그를 일단 디지털로 만들어서 전송을 하고,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데이터는 처음부터 디지털이니까 그게 디지털로 오면 그걸 그대로 전송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하고요? 이 데이터량이 너무 많으니까 압축부터 하더라. 그래서 압축에 사용되는 단어를 소스 코딩이다 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 소스 코딩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오프만 코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류제어 비트 추가죠. 추가해서 전송을 한다고 했어요. 이걸 우리는 뭐야? 채널 코딩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변조, 그 다음에 변환이죠, 그죠? 변환. 특히 이 변환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라인 코딩이다. 그래서 전송 부호가 만들어서 이걸 전송을 하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하면 수신 측에서는요,
이제 제일 먼저 라인 디코딩, 그죠? 우리말로 그냥 하면 이건 선로 부호화. 선로 복호. 이건 채널 부호화. 하니까 채널 복호. 채널 디코딩. 그 다음에 소스 코딩을 했으면 소스 디코딩. 뭐 이런 단어를 써서 이제 복원해서 원래로 넘겨주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송신 측에서 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에 소스 부호화를 수행한다. 그래서 송신 측에서는 채널 코딩을 하기 전에 소스 코딩을 먼저 한다. 압축을 먼저 시켜서 채널 부호화한다. 송신 측에서는 디지털 변조를 통해서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어 전송한다라고 했는데, 송신 측에서는 디지털 변조를 통해서 이 디지털 변조, 여기서 변조, 변환이라고 했는데, 변환은 전송 부호로 보내는 거고, 이게 여기서 변조는 여기서 ASK, FSK, PSK 이런 형태로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전송을 하죠. 그죠? 그래서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전송을 한다. 뭐 맞는 것 같고, 송신 측에서는 채널 복호화 과정을 통해서, 수신 측에서는 채널 복호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의 오류를 검출하거나 복원하여 신뢰성 있는 통신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그래서 송신 측에서 사용한 채널 코딩에 대한 수신 측에서의 채널 디코딩이죠. 오류 제어 비트를 추가한 것을 이용해서 오류를 실제 정정하는 과정이죠. 그죠? 수신 측에서는 소스 복호화 과정에서 데이터를 압축하여 데이터량을 줄인다. 이건 데이터 압축은 여기서 하고 압축된 걸 푸는 게 소스 복호화죠. 그죠? 그래서 수신 측에서는 소스 복호화는 압축 푸는 거고, 송신 측에서는 압축하는 거고, 뭐 이런 형태니까 충분히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자, 다음 변조 신호 ST의 변조 방식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걸 잘 보고 바로 답을 내야 되고, 답을 낼 것도 별로 없어요. 여기는 PSK가 답이 없잖아요. 그죠? PSK가 보기 없으니까 답은 QAM 밖에 낼 게 없었죠. 이거 잘 보시면 우리 신호 ST가 있다. V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고 했을 때, 정보 신호에 따라서 진폭을 바꾸면 디지털 형태로서 진폭을 바꾸면 ASK, 주파수를 바꾸면 FSK, 위상을 바꾸면 PSK, 뭐 이런 이야기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이 신호는요, 사실 AI 묶어내면요, 코사인 I 세타 I 코사인 오메가 CT 빼기 사인 세타 I 사인 오메가 CT, 이게 알파, 베타, 알파, 베타예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하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이런 형태고, 이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걸 빨리 어쨌든 캐치를 해내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야? 얘는 2분의 1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하니까 마이너스 없어지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뭐 맨날 했으니까 이거는 없어지고, 요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이거거든요. 그럼 이건 딱 보자마자, 이건 AI의 코사인 오메가 CT 플러스 세타 I, 이런 수식이구나 라는 거고, 그때 I가 바뀔 때 뭐가 바뀌는지를 보니까 이 I의 변화에 의해서 진폭도 변동을 하고 위상도 바뀌구나. 진폭과 위상이 동시에 바뀌는 변조 방식 하니까 이거 QAM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수식을 딱 봤을 때, 이게 진폭과 위상이 동시에 바뀌는 수식은 이렇게 적겠구나 라는 것 정도는 봐야 되는데, 이걸 볼 때 이런 것들을 저렇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라는 이런 관계를 모르고 보면 좀 혼돈스러울 수는 있는데 PSK가 없잖아요. PSK가 없으면 답은 뭐 이것밖에 될 게 없었습니다. 자, 차동 맨체스터의 부하의 그림이다. 복화된 결과값을 빈칸에 가장 적절한 순서대로 나열한 거. 그냥 맨체스터는 이렇게 되면 1, 이렇게 되면 1, 0, 0, 1. 이게 그냥 맨체스터거든요. 근데 차동 맨체스터예요. 차동 D 맨체스터는요, 처음 시작점에서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0이라고 했어요. 그럼 처음 시작점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1에서 시작해서 이걸 받겠다라는 건데, 차동 맨체스터는 이 시작점에서요, 상태 천일을 하고 맨체스터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은 0이고요. 시작점에서 상태 천이가 안 되고 시작해서 중간에 상태 천이를 하는 거. 이런 것은 1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상태 천이를 하고 바뀌었으니까 0이고요. 얘는 상태 천이를 안 하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1이다. 차동 맨체스터를 우리가 구성하는 형태가 이거다라는 거 했으니까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맨체스터하고 차동 맨체스터 구분 뭐 이런 것들은 봐두시고, 그럼 답은 01, 01. 내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디지털 변조에서 PSK는 진폭이 1이고 반송파의 주파수가 오메가 C일 때 M 종류의 심볼 신호를 나타낸다면 하니까 봐요. 여기가 돼 있을 때 진폭은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세타는 반송파 주파수도 고정돼 있으면서 위상만 이 I에 따라서 이게 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바뀌고, 그러면 이게 상태가 0부터 M-1이니까 상태의 총 개수가 M이거든요. 이진일 때는 0과 180도. 사진일 때는 0, 90, 180, 27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M진일 때는요. 8진일 때는 45도. 16진일 때는 뭐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 세타 I는 어떻게 표현하는데 라고 하니까 2진일 때는요, 이건 2분의 2파이. 2파이를 2로 나눠요. 2로 나누면 이게 2파이분의 2파이 하니까 파이 I거든요. 파이 I가 되니까 I가 0이면 0도, I가 1이면 파이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4진일 때는요, 4분의 2파이 I 하면 얘는 2분의 파이 I.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I가 0일 때는 0도, I가 1일 때는 2분의 파이, I가 2가 될 때는 파이, I가 3이 될 때는 2분의 3파이, I가 4가 될 때는 2파이. 뭐 이렇게 해서 4진이 되는 거죠. 그럼 8진일 때는요, 8분의 2파이 I 하면 이게 I가 0일 때는 0도, I가 1이 되면 4분의 파이, 2가 되면 2분의 2파이, 3이 되면 4분의 3파이, 4가 되면 파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게 8진. M진이 될 때는 M분의 2파이. 그래서 M분의 2파이 I. 이건 그 PSK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위상관계를 이야기하는 거. 이거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관계니까 뭐 이거 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M분의 2파이. 대역폭이 4000Hz인 전송선의 SNR이 이거다. 전송 용량 샤논이죠. C는 BW에 로그 2에 1 플러스 4095 하니까 4096. 4096은 2의 12성. 그럼 이건 12 곱하기 BW. 그럼 BW가 4kg네, 그죠? 12 곱하기 4kg. 하니까 48kbps. 48개의 부반송파 채널을 데이터 전송에 사용하는 OFDM 시스템에서 OFDM 심볼 간격은 2마이크로세컨드다. 그래서 OFDM 심볼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하는데 이게 2마이크로세컨드예요. 부반송파 채널은 모두 QPSK 방식으로 사용할 때 이 전송할 수 있는 전송률. 자, 여기서는 보호 대역 고민 안 하고 그냥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부반송파 개수가 몇 개요? 이게 48개. 하나당 뭘 한다고요? 변조를 하는데 무슨 변조를 한다? QPSK를 한다. 그러면 이건 심볼당 2비트. 이렇게 심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만들어졌습니다. 이 만들어진 심볼을 다 더하죠. 더해서 만들어진 심볼이 지금 이제 한 심볼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심볼이나 여기 심볼은 심볼 길이는 같아요. 그러면 심볼 하나당 2마이크로세크예요. 그러면 1초에 전송되는 심볼 수는요. 한 심볼이 2마이크로세크니까 이게 TS니까 TS분의 1이죠. 그러니까 심볼 수는 500kg. 500kg의 심볼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500kg의 심볼이 날아가는데 한 심볼당 2비트고요. 2비트고 그리고 그런 게 서브 캐리어 개수가 48개가 날아가니까 이건 48 곱하기 2 곱하기 500kg 하니까 1000kg 1메가고요. 48메가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 크게 어렵진 않는 그런 형태의 내용입니다. 답이 제가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맞는 거겠죠. 자, 14번. 대역 확산 통신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이건 스프레드 스펙트럼. 맨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죠? 이런 대역 확산 통신 시스템은 변조기하고 복조기에 PN 코드 생성기가 부과되어서, 그죠? PN 코드를 만들어서 이 코드에 의해서, PN 코드에 의해서 대역 확산 통신 신호의 스펙트럼이 확산되거나 또는 역확산된다. 대역 확산 통신 시스템은 제밍이라든지 관습 등의 효과를 제한함으로써 통신 성능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대역 확산을 하면 제밍이라든지 간섭의 영향을 덜 받게끔 할 수 있다. 프리퀀시 호핑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은 전송되는 신호의 대역폭을 넓게 사용함으로써,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데 데이터 전송률을 증가시킨다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프리퀀시 호핑은 주파수가 뛰어다니는 그 스펙트럼의 개수를, 그죠? 뛰어다니는 서브 캐리어 개수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했어요. 많이 만들어 놓음으로써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암호화에 유리하다. 암호화에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스펙트럼의 개수를 이렇게 늘리면, 그 서브 캐리어 개수를 많이 해가지고 사용함으로 해서 이게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OFDM은 서브 캐리어 개수를 늘려가지고 지금 앞에 문제처럼, 그죠? 48개를 하냐, 1000개를 하냐에 따라서 전송 속도가 달라져요. 근데 프리퀀시 호핑은 그냥 암호화를 위해서 이렇게 스펙트럼을 확산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CDMA는 대역이 확산되는 게 확산을 많이 함으로 해서 전송률을 높인다는 개념보다는 이게 암호화의 관점에서 더 많이 나오죠. 그죠? 이게 틀린 거죠. 다이렉트 시퀀스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은 PN 코드를 사용한 CDMA에서 활용하고 있죠.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맞는 것 같거든요. 다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던 보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안 읽으면 이게 3번이 잘 안 보이죠. 한 개의 프레임에 20개의 음성 채널을 다중화하는 시스템이 있다. 한 프레임에 20개의 음성 채널. 그래서 채널 20개. 그래서 한 프레임에 20채널이죠. 이때 음성 채널의 신호의 표본화 간격은 샘플링 주파수는요, 샘플링 주기가 8000분의 1이다. 그러면 샘플링 주파수는 8000Hz다. PCM이네요, 그죠? PCM TDM 관점입니다. 이때 샘플된 방식으로, PCM 방식으로 샘플당 16비트를 쓴다.
16비트를 써서 전송을 한다. 이때 동기화를 위해서 프레임마다 1비트, 프레임 동기 비트 1비트 쓴다. 사용한다. 이때 이 시스템의 다중화 비트 유론, 다중화했을 때 비트 유론 하니까 20명을 모아서 사용을 합니다. 이게 한 프레임이에요. 그러면 한 프레임이니까 20채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채널은요, 16비트예요. 그러면 한 프레임 비트 수는요, 여기에 지금 이제 16비트가 20채널이 있으니까 20 더하기 프레임 동기 비트 1 해가지고 이거 320 더하기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런 프레임이 1초에 몇 개 날아가느냐라고 하니까 프레임 숫자는 샘플링 숫자하고 똑같죠. 이게 8,000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8kg가 날아간다. 하니까 이거요. 32 곱하기 8 하니까 이게 256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2560인가요? 2560 더하기 8 kilo bps.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2568 kbps, 2.568 megabps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아무튼 이런 수치 정도는 뭐 8이 16, 이게 48, 30, 38, 24에 16, 그래서 256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아서 산수를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이건 뭐 PCM, TDM 관점이니까 역시 틀릴 문제는 아니고요. (4분의 1) 파장 안테나를 채택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 중에서 중심 주파수. 자, F가 900메가예요. 파장은요, F람다는 빛의 속도 300C니까 3 곱하기 10의 8선, 그죠? 속도 보이는 빛의 속도니까. 그럼 얘는 3분의 1입니다. 33cm예요. 근데 안테나 길이는 4분의 람다예요. 4분의 람다인데, 이 4분의 33 하니까 8.25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약간의 단축을 해가지고 안테나 길이를 8cm로 둬서 쓴다. 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람다 파장의 안테나를 채택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때 중심 주파수가 900메가인 반송파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수신 안테나의 길이는 8cm다. 근데 만일에 중심 주파수를 얘가 1800 메가헤르츠 하면 파장이 6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6분의 1이 되고 이건 약 16점 얼마가 됩니다. 그럼 4분의 람다는요? 4분의 람다. 길이, 안테나 길이 L은 4분의 람다니까 한 4cm 근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8cm라고 했으니까 얘는 4cm 근방이다. 그래서 주파수가 2배로 커졌으니까 파장은 반으로 줄겠지. 그게 답인 거예요. 안테나 길이는 반으로 줄겠지. 파장이 반으로 주니까 안테나 길이도 반으로 준다. 그래서 답은 4cm. 뭐 하는 건 뭐 산수를 못해도 그냥 찍기 관점에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무선 통신의 채널 환경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건물과 같은 장애물로 인해서 전파의 음영 지역, 전파가 안 보이는 지역, 도달되지 않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죠. 채널의 다중 경로로 인해서 시간 지연 확산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 딜레이 스프레드. 그래서 지연 확산이죠. 그죠? 다중 경로로 인한 딜레이 스프레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주파수 천이로 인해서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 이게 근래에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도플러 효과가 있으면요. 이게 딜레이 스프레드야. 딜레이 스프레드에 의해서 코히런트 대역폭이 존재하고 코히런트 대역폭이
신호 대역보다 작으면 그게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 일어나고요. 코헤런트 내역이 신호 대역보다 크면 주파수 비선택적. 그래서 이 딜레이 스프레드 때문에 나타나는 게 주파수 선택적인 거예요. 선택, 비선택.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요. 도플러 스프레드요. FD가 존재하면 TC, 코헤런트 타임이 존재하고, 이게 심볼 주기하고 코헤런트 타임을 비교했을 때 이때 등장하는 단어는 시간 선택적, 그죠? 적 페이딩이 발생하냐 안 하냐 이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서 근래 참 많이 나왔습니다. 딜레이 스프레드 때문에는 주파수 선택적, 주파수 도플러 효과 때문에는 시간 선택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도플러 효과 해놓고 주파수 선택적 했으니까 이게 틀렸다.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관계의 문제들 근래에 어쨌든 자주 나왔던 패턴입니다. 자유공간에서 송수신기 사이의 경로 손실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진다. 보통 LT, 그죠? 람다 분의 4파이 D의 제곱.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경로 손실이 증가한다. 약간의 실무적인 관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FDM 방식으로 동작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할당된 주파수 대역이, 우리 이동통신에서는 FDD 방식을 쓰잖아요. 그래서 기죽에서 단말기로 신호를 보낼 때하고 단말에서 기죽으로 신호를 보낼 때 주파수가 서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게 작은 주파수, 이게 큰 주파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상향으로 올라가는 것은 824에서 849인데 여기는 39요. 그래서 15메가를 사용했죠. 그죠? 그래서 원래 뭐 FDM에서 썼던 건 25메가 대역인데 얘는 15메가를 썼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는 주파수도 869에서 894인데 이 859에서 874. 그래서 15메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낼 때 15메가, 받을 때 15메가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용 주파수 자원이 이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하고 각 사용자별로 상향 링크, 하향 링크에는 각각 30kH를 사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한 채널은 30kHz인데요. 이 채널이 가지고 있는 가용 자원은 15메가. 15,000kH예요. 그러면 상향 링크하고 하향 링크의 각각의 채널 개수는 몇 개인데? 라고 하니까 30 나누기 15,000 하니까 1500 나누기 3 하니까 500채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채널 개수가 500개입니다. 그러면 그 500개의 주파수를요, 여기서 다 사용을 하면요, 다 사용을 하면 이 하나의 그 셀 안에 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500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파수 재사용률이라고 했는데 주파수 재사용 개수요. 개수가 4입니다. 그러면 주파수 재사용 개수가 4단 말은 우리 셀을 만들 때, 그죠? 여기 1번 썼으면 2번, 3번, 4번. 여기 1번 썼으면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여기 쓰던 걸 여기 재사용하는 거거든요. 재사용 개수가 4가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고 이 클러스터 안에 쓸 수 있는 총 채널 개수가 500개가 되는 거예요. 500개가 되니까 500개의 채널을 이 4개의 클러스터에, 4개의 셀에 나눠 써야 되니까, 그러면 한 셀에는 몇 개의 채널을 할당해서 쓸 수 있는데? 라고 하니까 나누기 4. 그래서 한 채널당 125명이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익숙하지 않는 패턴이 있지만 그래도 이 관련된 문제가 단원별 문제 풀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으니까 한 번은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익숙하지 않는 뭐 패턴의 문제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역시 좀 전에 풀었던 겁니다. 3기가의 주파수를 갖는 무선 통신 시스템의 파장은 얼마인가? F람다는 속도 V다.
그러면 이게 지금 상기가니까 이 속도는 빛의 속도니까 람다는 얼마요? 3 곱하기 10의 9성.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성. 그러니까 10분의 1. 0.1이고 10cm죠? 답은 2번이고, 그죠? 이런 것들은 그냥 점수 주려고 한 거고요. 자, 이게 사실 점수 주려고 한 문제예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서 샘플링 한 후에 2비트의 균일 양자기를 거쳤어. (2비트의) 균일 양자니까 샘플 개수가 총 4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럼 내가 샘플을 했습니다. 이렇게 샘플을 했으면 이 값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값이 나왔어요. 이런 값이 나오면 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 값은 그냥 대표값으로 이거다 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샘플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대표값으로 이거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플한 값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얘는 마이너스 1.5, 얘는 마이너스 0.5, 얘는 0.5, 얘는 1.5. 뭐 이걸 00, 01, 10, 1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처음에 샘플 값이 얼마 나왔다고요?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샘플 값이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나왔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7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7이 나온 애는요, 마이너스 1.5하고 관련된 값이겠죠, 그죠? 대표값은 마이너스 1.5일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5니까 얘는 00이다. 그래서 초기값은 00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0.3이 나왔어요. 그럼 0.3은 이런 데 샘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0.3인데 대표값은 0.5라는 거죠, 그죠? 그럼 0.5니까 두 번째 데이터는 10이다. 세 번째는 1.2가 들어왔어요. 그럼 1.2는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대표값은 1.5라는 거예요. 1.5니까 얘는 11이다. 그다음 마지막에 마이너스 0.6이 들어왔어요. 마이너스 0.6이 들어왔으니까 얘는 뭐 샘플을 했더니 요거예요. 이 값이 마이너스 0.6이다. 그럼 대충 대표값은 마이너스 0.5였겠죠. 0.5는 0일이다. 그래서 그냥 가장 가까운 값을, 이게 실제 값은 이거고 내 양자의 대표값이 요거일 때 가장 가까운 값으로 양자한 후에 부하를 거쳐서 최종한다. 그래서 우리는 반올림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작은 값부터 00, 01, 10, 11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이거든요. 기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하해서 사용한다. 그게 답이고요. 그래서 내용이 힘든 내용 같지만 사실은 아주 편한 문제를 좀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다. 심볼 신호의 발생 확률에 따라서 다른 길이의 코드를 할당하는 호프만 코드는 다음 중에서 어느 단계에 가장 적절한 방식인가?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여기 압축 부하 방식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호프만 코드다. 가장 고전적으로 많이 쓰던 게 호프만 코드다. 그래서 호프만 코드는 압축한다. 그래서 자주 발생하는 길이는 짧게 보내고 자주 발생하지 않는 길이는 길게 해서 보내면 전체적으로 정보를 전송할 때 짧은 전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압축 부하 방식에 해당되는 소스 코딩이다. 이런 것들은 많이 썼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호프만 코드는 이 소스 코딩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 이 문제도 그냥 점수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OSI 7레이어 중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이게 지금 우리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그다음 네트워크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세션, 프레젠테이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DL 계층인 거예요. DL 계층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비트를 모아서 프레임 만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죠? 수신 측에서 비트 오류가 있을 때 송신 측에서 알려서 재전송 요구한다. 그래서 이게 노드에서 노드죠. 노드에서 노드 간에 전송을 했는데 오류가 생기면 재전송 요구하죠. ARQ 방식으로서 재전송 요구해서 전송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더라.
그리고 2계층 주소는 맥 어드레스, 3계층 주소는 IP 어드레스, 4계층 주소는 포트 어드레스. 이 단어는 그냥 프로토콜에서 그냥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포트 주소 나오면 이거 4계층인데 그럼 틀렸네. 데이터 링크 계층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보자마자 틀린 거예요. 이용해서 목적지의 컴퓨터에 들어오는 특정 프로그램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한다. 이건 4계층이고요. 여러 단말들이 하나의 공통 링크에서 접속하는 것을 조율하는 프로토콜. 그래서 링크를 잘 활용해서 전송한다. 자, 다음과 같이 설명된 네트워크 토폴로지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네트워크 토폴로지 하면 뭐 스타형, 가운데 중앙에서 이렇게 나가는 스타형, 그 다음에 버스형, 그죠? 그 다음에 트리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링형.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는데, 메시형도 있죠.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메시형. 뭐 이렇게 있습니다. 사용하던 회선에 오류가 발생을 하면 다른 회선의 경로를 이용하면 된다. 자, 얘가 오류가 발생하면 얘는 끊어지면 얘는 통신 못 해요. 얘가 오류가 발생하면 통신 못 하고요. 얘가 오류가 발생하면 이쪽은 못 가고, 이게 이중링이면 이제 반대로 돌리면 되기도 하고. 근데 얘는 이게 오류가 나면 이쪽을 못 가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메시형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다른 경로를 이용해서 되므로 분산된 자원의 공유가 쉽다. 허나 노드가 여러 개의 노드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하나의 노드가 여러 노드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도 편하다. 단점은 노드 간 상호 연결 회선이 많이 필요하다. 회선이 많이 필요하여 망 구성이 복잡해진다. 이건 딱 보자마자 회선 많고 망 구성 복잡한 것은 메시다. 다음 채널 부하의 방법 중에서 블록 코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이 다른별 문제풀이에서 맨날 이야기했습니다. 채널 코딩, 오류 제어할 때 채널 코딩은 크게 블록 코드 하고 컨볼루션 코드. 이 블록 코드는 현재 데이터 딱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거고, 그죠? 컨볼루션 코드는 지금 들어오는 데이터와 이전에 있던 데이터를 활용해서 오류 제어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컨볼루션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블록 부하에 해밍 코드, CRC, 뭐 페리티 뭐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블록 코드하고 컨볼루션 코드가 나눠지는데 지금 블록 코드 방식에 적절하지 않는 건 당연히 답은 컨볼루션 코드겠죠, 그죠? 자, 다음 중 주파수 변조하고 진폭 변조 방식에 대한 특성을 비교한 것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주파수 변조는 진폭 변조에 비해서 이득과 수신 감도가 비교적 우수하다. 이 주파수 변조는 AM보다 이득도 좋고 수신 감도가 우수하다. 일반적으로 진폭 변조는 주파수 변조보다 소비 전력이 높다. 사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주파수 변조는 그냥 진폭이 일정한 거고, 진폭 변조는 진폭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변동을 하는데, 소비 전력이 어디가 크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진폭 변조는 진폭의 변화를 가지고 보내니까 진폭을 좀 크게 보낼 거고, 그 다음에 주파수 변조는 주파수의 변화를 일정하면서 진폭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주파수만 바뀌니까 진폭의 크기를 그렇게 크게 안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진폭 변조가 좀 더 전력이 높을 것 같긴 한데 정확하진 않잖아요, 그죠? 주파수 변조는 진폭 변조보다 페이딩의 영향을 덜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진폭 변조는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경로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레벨의 변동이거든요. 이런 게 탁 바뀌어버리면 이게 파형 자체가 다른 파형이 나니까 이건 잡음이 탄다. 근데 주파수 변조는 주파수가 바뀌는 거지 진폭이 바뀌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진폭이 바뀌면 이건 잘라버리고 이렇게 사용하니까 충격성 잡음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페이딩의 영향을 덜 받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진폭 변조는 주파수 변조에 비해서 점유하는 주파수 대역폭이 넓다가 아니라 FM은 대역폭은 2FM이죠, 그죠? 그 다음에 AM은요. FM은 대역폭이 2FM에다가 2델타-F죠. 근데 보통 델타 F가 FM보다 더 크니까 이 대역폭이 FM이 훨씬 더 넓죠. 그래서 카슨 룰에 의한 대역폭 구할 때 얘가 FM이
훨씬 더 높더라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거니까 이 문제는 답이 4번이라는 걸 뭐 찍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읽어만 보면 답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25문제를 제가 후다닥 풀었습니다. 설명도 좀 적게 하면서 했는데 사실 설명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문제 자체가 원체 딱 이거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됐고, 문제의 출제 범위도 이게 통신 이론에서 나온 문제들도 아주 편한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통신 이론을 한 번은 들으라. 한 번은 듣고 모르면 버리더라도 그 중에서 아는 내용이 있을 거고 쉬운 내용은 취하라고 했죠. 그죠? 그것만 취해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래서 있으니까 좀 어려운 내용도 시간이 이제 우리는 통신은 시간 만드는 게 힘든 건 분명히 압니다. 근데 시간 만드는 게 힘든 게 알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전범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봐주시고 가능하면 국무원에서 우리 전범위 요약 정리했던 그거 정도라도 한 번은 다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거기 무슨 통신 공통은 좀 전범위 요약 정리가 약하니까 무슨 통신 공통을 좀 열심히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그 전범위 요약 정리 정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문제 자체가 뭐 힘든 건 아닌데 문제 유형이 약간 바뀌면 통신은 아까도 말씀드린 범위가 넓고 내용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내용에 자기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 유형이 약간 바뀌면 다 새로운 문제예요. 실제로는 진짜 조금 응용한 문제인데도 새로운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쪽 같아요. 우리 쪽 같으니까 이런 비전공자 학생이라든지 정립이 안 된 학생들이 봤을 때는 이번 시험 문제는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립이 조금만 된 친구들 입장이라면 한번 해볼만 했던 시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자는 너무 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 문제는 뭐 앞으로 계속 이 정도라면 그냥 전자공학은 그냥 크게 문제 없이 내용 정리만 잘하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아직 뭐 결과 안 났으니까 자기가 본 시험에 대해서 너무 크게 뭐 자책은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죠? 시험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무튼 남은 그 시간 잘 기다리시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내년에 다시 하시게 된다면 올해 이런 범위고 내년도 아마 많이 벗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벗어나진 않을 것 같고 일단 이런 수준에서 기본 내용 이해 위주로 좀 공부를 좀 더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는 버리고 좀 쉬운 문제 위주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